안녕하세요. 금융기관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금융기관론. 자, 오늘은 제2장 금융기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사실상 첫 번째 시간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통화에 대한 것은 금융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뤄봤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광범위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고, 또 용어들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가볍게 금융기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기능, 두 번째는 금융기관을 어떻게 경영하는 게 좋은가,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세 번째는 금융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가는 추세가 어떠한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복잡한 용어라기보다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금융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을 다루는 겁니다. 저축과 투자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합시다. 저축, 돈이 남으면 무엇을 합니까? 쓰죠. 잉여 자금을 쓰기도 하지만 남는 돈, 잉여 자금을 우리는 저축을 합니다. 어디론가 쌓아둬요. 자, 그럼 이 쌓은 돈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일당으로 받든지 주급으로 받든지 월급으로 받든지 연봉으로 받든지 간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 그것이 육체 노동이 됐든 지적 노동이 됐든 다른 방식이 됐든 간에 저희는 그 대가를 받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버는 돈 말고 나한테 남은 돈이 있다. 그럼 이걸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을 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축이 있고 투자가 있다. 그러면 보통은 뭘로 투자를 하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죠. 다시 말해서 저축액은 곧 투자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금융 또는 금융기관의 역할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경제에 대한 환경을 이해하거나 도식화하거나 이론을 세울 때 보통 폐쇄된 경제, 로빈슨 크루소우 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외딴 섬에 내가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고 또는 사냥을 하고 해서 어떤 먹을 것을 얻었다. 그럼 이건 하루의 노동이 되죠. 그런데 내가 하루의 노동을 해서 얻은 대가, 식량, 과실, 여러 가지 좋은 생산품, 이것을 꼭 오늘 하루에 다 소비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소비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다가 잘 저장을 해두는데, 그럼 이 저장을 해서 차곡차곡 쌓은 것이 뭐가 되죠? 잉여, 저축이 됩니다. 그럼 나는 이 저축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일주일간 쉬겠다. 그래서 쉴 때 뭘 쓰나요? 저축해뒀던, 비축해뒀던 식량과 상품, 생산품을 내가 쓰겠다. 그것은 곧 내가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잉여분을 저축한 셈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저축, 비축분을 쓰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휴식 또는 어떤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단순 개념에서 출발을 하자고요. 이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학설에서 이제 검증된 이론의 토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축이 있고 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남는 사람이 하죠. 돈이 남는 사람. 투자는요? 투자는 내가 남는 돈을 뭔가 생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때 자, 보통은 어떠냐면 내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돈을 빌릴 때 어디서 빌리느냐? 저축된 돈에서 빌려요. 자, 만약에 내가 직접 수고해서 저축해둔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축액을 가지고 이 공장을 지으면 되는데 보통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다시 말해서 대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금융기관이 나오는데 금융기관은 저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자기가 빌리는 게 돼요. 또 투자를 하고자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죠. 자, 잘 봅시다. 금융기관이 있어요.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을 나한테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자, 내가 금융기관인데 투자를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돈에 대해서 공급자가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은 뭐가 되죠? 수요자. 자, 다시요. 저축을 해주는 사람은 공급자.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금융기관인데 자금의 수요자가 되고요. 또 동시에 돈을 빌려줘야 될 차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금융기관인데 내가 공급자가 되고 저들이 수요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로직이 이 금융기관, 금융의 세상에서 돌아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도식화한다면은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이 있고 그리고 부채가 있고 이렇게 해서 회계적인 원리로 3등분해서 돈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것 중에 잉여된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또는 받아서 저축을 하고 이게 큰 틀이 돼요. 자, 이때 금융기관의 역할 또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융시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회사, 어떤 주체, 이것을 우리는 금융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금융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 금융에는 또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습니다. 직접 금융은 뭐냐면 아까 저축한 사람이 있었죠. 돈을 빌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남아서 저축을 하고 싶은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간에 직접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금융이 되고요. 중간에 금융기관이라는 제3자가 있어서 돈을 받고 받은 돈을 내가 활용해서 대출을 해준다. 이것을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좀 더 도식화를 하자면 직접 금융에서 금융기관은 알선, 저기 가면 돈이 있으니까 돈 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알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개 역할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또는 주선 수수료만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간접금융의 주체자가 되는 금융기관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자금의 공급자인 저축하는 사람들, 예금하는 사람들과 은행, 나와의 거래관계를 맺습니다. 이 거래관계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나한테 들어온, 금융기관한테 들어온 돈, 자금에 대해서는 내가 운영, 관리, 통제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인 은행인 나는 자금을, 자본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거래 주체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차주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대주 간의 거래 관계로 성립이 됩니다. 이때는 정말 돈의 원천이 되었던 개인들, 예금을 해준 사람들과 돈을 빌려서 최종적으로 쓰고 있는 이 투자자들, 생산하는 사람들 또는 차주들 간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형성되지 않고요. 나를 매개로,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과 권한은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간접금융의 구조가 되겠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좀 더 이제 테크니컬리 분석하는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축을 하는 사람. 나는 통장을 내줘요. 은행인데. 그럼 내가 통장을 준다는 것은 곧 예금 증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저는 이번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100만 원을 공공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현금을 받죠. 받고 은행에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동시에 당신은 우리 은행에 1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금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통장에 100만 원을 찍어줍니다. 여러분 100만 어떻게 찍는지 아시나요? 1, 000, 000. 쉼표 찍는 거는 세 자리마다 합니다. 세 자리는 1000, 100만, 10억, 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예금을 하면 통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예금 증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투자자가 투자를 받고자 하는 자죠. 투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면서 우리는 대출 증서 또는 대출 증권, 일종의 약정서가 되는데 채권을 그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은행인 당신들로부터 돈을 1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이것은 금리, 이자는 얼마에, 상환 기한은 언제까지 해서 원금 100만 원과 함께 갚겠습니다. 또는 매달 이자는 갚고 만기일이 되면 원금을 갚겠습니다. 또는 100만 원의 이자를 쳐서 원리금으로서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꾸준히 갚아서 1년 안에 완제를 하겠습니다. 변제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약정을 맺게 됩니다. 자, 이때 채권 채무관계의 증서, 예금 증서, 대출 증서, 이게 거래 관계의 어떤 하나의 작은 실체가 되는 거죠. 자, 은행 등의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다시 말해서 예금증권이 대출증권으로 바뀌는 것을 무슨 기능이라고 하냐면 자산 변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산 변환 기능, 자산을 변환시켰다. 무엇으로? 예금증권을 대출증권으로. 왜? 예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금리를 1%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출을 해줌으로써 3%, 4%의 이자를 받아서 내가 운영비를 제하고 수익을 가지고 예금 증서의 주체자들에게 1%의 약정된 이자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은 것은 은행의 수익이 됩니다. 자, 금융기관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융기관의 역할.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필요합니까? 필요할까요?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니까 필요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한테서,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들한테서 적은 금리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간 은행이 대출을, 큰 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약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야말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 장사를 하는 것이, 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왜 내가 그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그걸 은행한테 줘야 하는가?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즉
금융기관은 무용, 필요 없지 않은가? 라고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접 금융시장. 아까 배웠죠? 직접 만약에 자금을 가진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 간에 연결을 직접 한다 그러면 이게 직접 금융시장인데요. 직접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에서의 거래를 담당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랑 연결되면 좋습니다라는 거래, 그야말로 알선, 중개 역할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접금융, 자 이렇게 거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 간접금융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자, 이때부터는 금융기관이 할 일이 많아지죠. 자, 중개 기능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자, 잘 봅시다. 이제부터 용어가 나오니까 이거는 새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신용 위험을 중개한다. 만기 중개한다. 금리 위험을 중개한다. 환 위험을 중개한다. 액면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보험 위험 중개 기능을 한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신용 위험을 중개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책임하에 약속한 신용, 금리, 금액, 상환하기로 한 약속들에 대해서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지키지 못할 것이냐에 관한 신용, 약속에 대한 위험을 중개한다. 떠안게 됩니다. 누가요? 금융기관이. 자, 좀 어렵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신용,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위험,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실화됐다, 예금증권 또는 대출증권이 부실화됐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험을 중개하는 기능이 있고, 자, 만기 중개라는 건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제가 예금을 받아요. 예금을 받는데 100명이 와서 예금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와서 100일 동안 예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100만 원씩 100일 동안 해서 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이라는 자금을 들고 있는 은행인데 내가 이 1억이라는 자금을 대출을 필요로 하는 대주한테 어떤 특정 날짜부터 1년 동안 빌려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날은 내가 1억이 완전히 있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돈을 채워서 1억을 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아직 그 1억이라는 돈을 대출한 차주라고 해요. 차입해서 빌려간 사람, 차주로부터 내가 돌려받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한 사람들이 나 오늘은 이 돈을 인출해 가겠습니다, 돈을 오늘 찾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 1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예금 증권의 반환, 이것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직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부족한 돈, 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는데 부족한 돈을 금융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위험이 있는데, 이게 뭐냐? 만기 위험에 대한 중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비슷한 논리예요. 금리 위험을 중개한다. 자, 이것은 내가 할 때는 금리가 낮았어요. 근데 빌려줄 때는 금리가 높았어요. 이러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빌려줄 때는 금리가 낮았어요. 근데 내가 돌려줄 때는 금리가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1%를 약속하고 3%로 빌려줬는데 그럼 내가 2%의 소위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시중의 환율이 시중의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1%를 주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를 약속한 사람에게 1.5% 심지어 2%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내가 약정된 대출금의 차액이 2%를 예상을 했는데 1%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금리 위험 중개 기능이 있다. 자, 비슷한 거예요. 환 위험 증개. 뭐 달러로 받았는데 한화로 지급한다. 또는 엔화로 지불한다. 또는 중국 위안화로 지불한다. 뭐 이런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안는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액면 조정을 한다. 액면 조정을 하는 건 뭐냐면 소액을 모아서 거액을 발행할 때 나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거래 비용을 감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만 소매은행과 단점은행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매은행도 있고 단점은행도 있어요. 도매은행은 돈이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주체들하고만 거래하려고 하는 은행을 얘기하고요. 소매은행은 불특정 다수인 개개인들과 다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은행을 말하는데 이 둘의 차이에서 가장 큰 것은 소매은행의 장점일 수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서 한마디로 모을 수 있는 자금의 크기를 키운다. 거기서 오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험 위험의 중개 기능도 있는데 보험사에도 마찬가지죠. 보험사도 내가 보험을 약정해서 받은 돈, 그러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여기서 받은 돈과 지불해 줘야 될 돈의 차이를 그게 일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확률에 의존해서 계산을 하긴 하고 또 보험 상품이 자꾸 바뀝니다만 그 이유가 바로 그 일정한 회사 운영을 위한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말은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험의 불확정성, 불확실성, 변동성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경영상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금융산업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금융제도 다음 시간에 배울 제도학파 금융제도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단계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은행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라고 해서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도 나오고 앞으로 금융기관이 어떤 추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커리큘럼상 우리는 오늘 금융기관의 경영 원칙, 경영 방향 그리고 금융산업이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금융제도, 금융산업은 이건 이제 21세기의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은 금융산업의 변화는 규제가 진화하고 강화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바젤 협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금융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경영 철학이 다소 부족하거나 편협한 쪽에서 경영권, 통제권을 가지고 흔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장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디지털화가 있고요. 금융은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화. 예전에는 동전, 더 옛날에는 금화, 은화, 어떤 무게가 나가는 실물 가치를 돈 자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운반이나 보관이 좀 어려웠던, 그러나 요즘엔 어떤가요? 점점 종이가 되더니 요즘에는 종이에 찍힌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거창하게 표현해서 증권화, 일종의 약정서처럼 증권화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화되고 있다. 인터내셔널. 이제 금융은 대단히 인터내셔널합니다. 예전 같으면 뭐 미국에 있는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를 뭐라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뭐 중국에 있는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산다. 미국에 있는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산다. 주식을 산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부동산을 산다. 주식을 산다. 그 나라의 어떤 자산을 산다. 이런 것들이 있죠. 금융산업은 국제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화 그리고 전문화. 이 대형화와 전문화는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대형화가 되면 사실은 전문화는 어렵고요. 왜? 대형화라는 건 이미 영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분야에 좁게 하는 것이 전문화를 키우기가 좋지, 넓게 하는 것이 전문화를 키우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화도 되면서 전문화도 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점점 더 거대 자본, 그래서 거대 자본이 거꾸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해서 더 전문성을 키우는, 그래서 양날의 칼을 동시에 가지는, 대형화를 하기 때문에 전문화를 잃거나 전문화를 하기 때문에 대형화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대형화를 향해서 가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키우는, 이런 것이 금융산업의 추세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크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과거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금융을 정부기관이 통제하는 정책의 수단, 정책의 방향을 위한 툴, 어떤 프레임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강했는데요. 지금은 점차 어느 쪽으로 할까요? 금융기관 자체의 수익성, 효율성, 그 자체의 경영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장 금융기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한 금융기관론입니다. 자,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3장 금융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